그는 그 경제민주화 문제나 뭐 네. 복지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신 전문가들이 있고 그 전문가들과 그 예전부터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또 지금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면 할 것이고 이 고민하는 과정이 또 그런 데 대해서는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경제가 뭐 한 2년 전부터 너무 어렵고요. 네. 유럽에서도 너무 어렵고 우리나라는 또 이 와중에 어떻게 이겨내야 하고 살아남아야 하느냐 얘기가 많잖아요. 네. 한 가지만 조언하신다면 어떤 얘기하고 싶으세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 보면 단기적인 편법 같은 쪽에 좀 더 이렇게 쉽게 손이 가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발목을 잡게 되는 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울 때 단기적인 편법은 주홍 글씨 같더라고요. 네.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되는.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주로 우리나라는 거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돼 있고요. 네. 그러다 보면 한국 대기업이 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는가? 그것은 수직적인 효율화를 잘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대기업에서 제품을 만들 때는 그 하청업체를 통해서 가장 최단 시간 내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최고의 품질의 부품이나 컨텐츠를 받아내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적인 쪽이 강한데 지금 현재 거대한 흐름은 세계적인 거대한 흐름은 수평적인 네트워크로 바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융합이 되면 그게 더 심합니다. 융합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미치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와 평등한 관계라고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네. 그 사람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 융합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그게 맞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자리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게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를 보면 예전에 왜 정부 초창기에는 대기업 쪽에 많이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를 네. 이렇게 바랬었던 것 네.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IMF 환란 이전에는 일자리가 그 대기업에서 많았는데요. IMF 환란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 효율화를 하고 공장도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일자리는 자꾸만 줄고 있어요. 네. 지금 거의 뭐 120만, 130만 밖에는 대기업에서 고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2천만 명 일자리는 어디냐면 네. 대부분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쪽이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데요. 근데 그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대기업의 이런 수직적인 하청 구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이익을 대기업이 다 가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들은 이제 여력이 없어서 계속 있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업체들도 제대로 그 더 이상 고용을 늘리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도 그런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지만 네.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개선이 되는 게 그 문제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